예, 먼저 김문수 후보 유세장입니다. 오늘 이 유세장에 한 정치 원로, 경기도지사 선배인 이 사람이 직접 유세장에 등장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선배님은 저희 대학교의 학생운동의 선배이시고 또 직접 공장에 들어가셔서 노동 현장에도 계시고 제가 도지사를 나올 때도 우리 손 선배님한테 그 도지사 그거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볼 만 하긴 하다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기 나타나서. 제가 없는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김문수 후보 청렴하고 돈 밝히지 않고 너무 잘 알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 국민의힘 입당도 하고 또 뭐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노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대표가 이재명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 47년생 손학규 전 대표도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와는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운동도 그 전에 선배로서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로공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할 때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출마를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었던 것만큼 오래된 인연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는 없는 힘이라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없는 힘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원로이시고 정말로 큰 어른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면 왜 김문수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면 청렴결백이라는 단어를 아까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민주당의 당대표였었기 때문에 본인의 계열로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밀어줘야 되지만 도저히 밀어줄 수 없는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깜짝 빅텐트가 시작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더 많은 분들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경기도지사, 노동 현장, 대학교 여러 인연은 있는데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왜 같이 좀 힘 좀 모으자 했더니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게 손학규 전 대표의 전언이었어요? 두 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이번에 사실은 출마하는 데 있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좀 출마를 권유를 했었고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이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과 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지금 본인 때문에 이렇게 빚어졌는데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지금 총리 이 대통령 대행직에 있다가 결국 이제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출마를 준비를 했고 또 거기에 친윤들이 가서 이제 출마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오케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본인 판단할 때는 친윤들이 한덕수 전 총리를 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져요. 그리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다 경선 끝났는데 들어와서 단일화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등에 업고 본인이 경선을 통과했는데 정작 또 단일화 이게 나중에 하니까 단일화를 거의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이 강제 후보를 이제 없애는 이런 상황이 됐다가 결국 당원들이 결국 막아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비롯됐지 않습니까?
참 보면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어려운 처지가 결국은 본인의 어떤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이 어떤 이 난국이 본인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많은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본인은 정치인 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예.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선거 운동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이 경선 자체의 변수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자연인으로 살고 싶으시면 왜 지금 나왔습니까? 왜 본인은 그러면 정치하겠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인은 과거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지만 오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러 왔고 또 다른 현장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 여론조사들이 일단 보수층에 결집하는 듯한 여러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르쳐지냐의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제 지난번에는 응징,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는 꽤 센 발언을 했다면 이번 대선은 또 세 번째 제주 4.3 청산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이재명 후보도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켜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 4.3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면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한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오버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 아까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이 맡겨놓은 총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휘두르려고 했던 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이 4.3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4.3 항쟁은 사실은 군이나 이런 그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경찰이나 이런 권력들이 민간인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안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런 아픈 역사가 제주에서 지금 오늘 연설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예.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고 그런 세력들을 응징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4.3 청산의 과정이 결국 내란과 비상계엄의 청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그 투표가 이번에 선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비상계엄 선포나 내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대선의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걸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 청산, 응징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주도 유세를 마치고 또 양산하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죠. 재판에 넘긴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새하는 짓 보면 검찰이 제정신인가? 없는 죄를 만들려고 극렬하게 난리를 친다. 저도 5개 정도 엄청 많이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를 당했다. 주가 조작에 걸리면 죽는다 해야 무서워 못한다. 라고 하고 제가 무서운 사람 아닌데 법대로 할 거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뭐 계엄과 4.3 사건 비슷한 거 아니냐. 같이 해서 이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뭐 이재명 후보도 결국은 검찰의 억울한 기소, 말도 안 되는 기소. 제가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법대로 할 거다. 메시지도 좀씩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남들이 느끼는 것과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국가 어떤 행정부 중에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수사했다고 해서 그 검찰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한다든지 뭐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과연 이 검찰이 어떤 권력자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잘못 기소하고 어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나 무조건 무죄야, 죄 없어, 무리한 기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은 당연히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나오는 팩트나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이 뭐 없는 죄를 뭐 만들고 한다면 그 밝혀지겠죠. 자, 그런 것들의 어떤 사법적 질서와 절차에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기소한 거는 이거 무조건 검찰의 보복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수사했던 그 수많은 검사들, 지금 대략 이재명 후보의 어떤 수사했던 검사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검사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면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 다른 정치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저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지금 본인이 이제 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도 저게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지금 뭐 법 바꾸고 대법원장 저렇게 특검한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나는 죄 없어.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복한다면 지금 벌써 검찰에 지금 술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문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아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본인의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 혹은 응징, 청산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하다라고 맞받아쳤죠. 국민의힘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허상 속에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식 진로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뭐 이른바 호텔 경제론,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격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 무식한 소리 아니냐. 재정 투입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확고히 했는데 장유 변호사님 아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거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약한 골이라고 판단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정론자로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관여를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중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경제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역대 세수 펑크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 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30조가 넘었고요. 올해는 40조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곳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킨 그 결과물이 그런 겁니다. 왜? 그냥 나라에서 돈을 풀지 않으니까 경제는 얼어붙고 세계 경제 상황 또한 좋지 않은데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영업자 폐업률 코로나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더 높았습니다. 계엄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계엄까지 해서 경제를 악화일로로 걷게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정론자들의 의견을 차용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경제 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연 말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호텔 경제학이라고 경제학 용어도 아닌 것을 조롱식으로 명명해서는 비판한다? 그거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정부 때 폐업률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거 그 전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인건비가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커피 원가가 내가 알고 보니까 120원이더라. 근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더라. 이런 이야기한 거 왜곡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원가라는 것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갔었던 인건비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고 그때 말실수였다.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실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는 인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유롭게 대선 주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해도 될 것인데 뭐 하나 잘못했다라고 지적이 들어갔을 때 사과하기보다는 아니 그런 거 이해 못하면 바보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국민들 정말로 그 승수 효과라든지 호텔 경제야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바보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고압적으로 국민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도층 민심에는 훨씬 악영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측 공의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논평은 존중하되 개인적 시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제가 순화하겠습니다.